경제 이야기인데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제 97년도 IMF, 그다음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근데 다 극복은 했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또 극복을 잘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 환율 관련한 문제 얘기 많이 하는데 97년도 IMF 때는 환율이 880원이었는데 지금 1,3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환율은 이렇게 지금 올라가서 우리 돈이 굉장히 싼데 지금 무역 적자가 여기 최고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돈이 싸기 때문에 네. 우리 수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서 오히려 수출은 증가하고 그쵸. 수입은 감소하기 때문에 무역 흑자가 나타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시 환율이 우리 돈이 다시 비싸지는 그런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변수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금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계속 빅스텝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전 세계 자산 시장의 버블이 꺼지고 미국 금리가 높아지니까 한국은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자본이 한국에 있는 자본이 유출이 돼서 해외 자본이 다시 미국이나 좀 더 안정적인 시장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한국에서 빠지니까 이제 한국 돈이 상대적으로 싸져서 금리는 이제 환율은 점점 더 올라가고 동시에 유가라든지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물가는 그쵸.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출보다는 수입하는 물가 가격이 더 비싸지니까 원자재들. 예,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우리 돈 뭐 해외에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돈이 싸졌으니까 더 많은 한국 돈 대비해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고 그렇죠. 또 무역 적자도 계속 발생을 하니까 외환 보유고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IMF 때는 외환 보유고 때문에 외환이 바닥났다. 이게 이제 IMF의 그 위기가 그렇죠. 신호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와 같은 상황이었고 2008년도에는 한국발이 아니고 해외에서 서프라임, 특히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로 금융시장이 완전히 파산되다시피 미국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연결이 됐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는 그때 당시의 위기를 훨씬 덜 겪은 편이에요. IMF 때 이미 한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게 재정비돼가지고 덜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산 가격, 환율, 그 다음에 뭐 실업 이런 것들은 한동안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오는 경제 위기는 제 생각에는 2008년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진짜요? 예, 보입니다. 2008년대에는 미국발 서프라임이었고 자산 가격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이후로 그 과다한 유동성이 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산 시장의 버블이 꺼졌고 실물 경기까지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 빠졌고 심지어 이제 부동산도 어느 정도 빠지지 않겠느냐 아직은 안 빠졌지만 네. 예측이 가능한데 실업이 줄거나 뭐 우리 지금 경기 침체가 오히려 되는 건 아니고 코로나 이후보다는 회복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경기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다만 이 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이 상황이 고물가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물 경제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뭐 1년 이상 간다라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만 조금 다행인 거는 지난주 최근 2주 동안에 미국의 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잡혔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많이 오르지 않고 조금 잡혀서 9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다시 또 여러 가지 정책 재정비를 하고 또 미국에서도 다시 고금리를 계속 한 번 더 빅스텝을 할 건지 이런 거에서 혹시라도 조정이 되면은 그게 다시 이제 조금 더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완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미시적으로는 사인이 보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한 그래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이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빅스텝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올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한은도 빅스텝을 할 거다 이 얘기가 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은 이제 물가를 잡는 게 첫 번째 목표죠. 전 세계 중앙은행이 물가를 계속 잡아야 되고 그건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목표인데 미국에서도 미국 페드에서 연방은행에서 빅스텝을 하는 것을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는 더 일찍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비판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금리 올리는
올리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 더 일이 커진 게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그래도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도 같이 신경 써야 된다. 이 두 파가 지금 미국에서는 큰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그 미국의 소위 말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1970년대에 우리가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겪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지금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을 보고 조금씩 올렸는데 그러니까 다시 임금이 오르고 그러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오르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거든요. 그러면서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현존하는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연방은행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나 연방은행들의 그 당시에 이제 시사점은 금리를 잡을 때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는 한 번에 빅스텝으로 확 잡아야 된다. 조금씩 하다 보면 못 잡힌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연방은행이 지금 빅스텝을 하고 금리를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의 추경호 경제부총리라든지 한국은행의 뭐 여러 가지 정책 기조를 메시지를 봤을 때는 우리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임금도 올리지 낮추라고. 않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 입장으로서는 물가 다 올랐는데 왜 임금을 올리지 않냐라고 서운하시겠지만은 이 정책 방향이 이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분들이 지금 주류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조셉 스티글러츠 같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런 분들도 심지어는 지금은 70년대랑은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실물 경기가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오히려 지금 부양해야 된다.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양극화 심해졌고 경기 침체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오히려 더 확대 재정을 해야 되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또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심으로 잡을 건지 경기 침체도 같이 보완할 건지 이 두 파 간에 이렇게 정책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는 지금 거의 그런 정책 논쟁을 실종되고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 아니라 그냥 따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한국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으면은 대부분의 그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미국의 채권을 사든지 미국에 저금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그렇죠.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환율은 더 더 한국 돈은 더 싸지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금리는 올려야 되지만 그 시기나 빅스텝 뭐 이거 통화 정책은 또 한 가지고 또 그러면은 이제 뭐 영끌에서 뭐 집 사신 분, 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그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거는 또 정부 기재부에서 재정 정책으로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같이 나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이념 경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념 경제. 네. 옛날에 그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 너무 이념에 편향된 경제 정책을 한다. 소득주도 그렇죠. 정책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또 다른 이념에 편향된 정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식의 이념은 작은 정부, 정부 개입의 최소화. 그러니까 이게 큰 방향이고 이것 때문에 뭐 공기업도 줄이고 뭐 청와대 라인도 축소하고 그렇죠. 모든 것이 세금도 줄이고 줄푸세하고 작은 정부를 계속 지향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이념인 것 같아요. 한국의 그 보수당,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당의 이념인데 이 이념에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믿어야 된다는 거는 민주당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작은 정부인지 큰 정부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의견이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확대 재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도 큰 정부가 필요한 타이밍이고 특히 경제 위기는 큰 정부가 필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념보다는 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놓고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재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그 안에서 큰 정부의 기조를 잡아가는 게 필요하겠네요. 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규제를 개혁하고 불필요한 뭐 공기업은 오히려 축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 경기 부양인데
그러면 정부가 정말 물가와의 전쟁이라도 좀 선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물가를 줄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취약계층 특히 힘드신 분들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건 정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 가능한 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큰 방향인데, 그러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댓글에는 내일 금리 인상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고 무조건 0.5 이상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주식도 2,200대 찍을 것 같은데 환율 계속 올라갈까요? 이런 질문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게 환율은 정말 이 환율 맨날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환율이 제일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 금리나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환율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얽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상승하는 국면이 한동안은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율도 그럼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네요. 지금 계속 이제 지금 상황에 유가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계속 높은 상황이고 또 해외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우리나라의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돈에 대한 수요보다는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돈이 달러 대비 싸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경제 변화를 좀 상당히 향후 1년간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